16. 휴전 전야. 아이젠하워는 한국전쟁을 끝내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된다. 내가 한국에 가겠다. I shall go to Korea. 52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미국 국민이 가장 바라던 이 말을 함으로써 전쟁에 염증이 난 유권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다. 내가 직접 한국 전선에 달려가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이 한마디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뭄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았다. 극동군 원수 메가더가 트루먼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갈등하게 되면서 트루먼은 메가더를 견제할 목적으로 오히려 아이젠하워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한다. 트루먼은 전쟁에 적극 개입한 탓에 인기가 점점 떨어져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이젠하워의 애칭 아이크의 Go to Korea라는 말은 난제를 정면 돌파한다, 맞닥뜨려 해결한다는 표현으로 유행했을 정도였다. 그는 선거 전에서 아시아의 전쟁은 아시아인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취지하에 한국군을 10개 사단에서 20개 사단으로 증강시키고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이젠하워의 경쟁 후보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3차 투표만에 지명된 에들라이 스티븐슨이었다. 메가더는 공화당의 강경 반공주의 보수 세력이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을 얻어내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온건파들이 반대로 실패하였다. 선거 결과는 이변 없이 아이젠하워의 압승이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주 531명 선거인단 중에서 39개 주를 석권하여 442대 8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미국 34대통령에 당선된다. 20년 만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대외정책은 군사주의이다.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으로 자신의 의지를 세계 각국에 관철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다. 아이크에게 무슨 철학이나 인류애가 있어서가 아니고 세계를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재편하자는 것이었다. 알고 보면 참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론이 논리도 맞지 않은 미국주의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 전쟁도 자기의 백악관 행을 위해 단순한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하였다. 제2차 대전의 막대한 전쟁 특수로 미국 경제가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원자탄이라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홀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독일, 일본 등 적대국은 물론이고 영국, 소련 등 동맹국의 경제도 폐허가 된 마당에 미국 경제는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막강한 생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 소련 등의 전쟁 물자의 대부분과 심지어 독일 전쟁 물자의 일부까지도 미국이 생산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직접 전쟁에서 이번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무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1846년에서 48년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늘렸고 1898년 스페인 전쟁에서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 등 과거 스페인이 식민지를 차지했으며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는 세계 최대 채권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핵 독점이 무너졌다. 10월에는 그처럼 무진장 지원을 했건만 중국의 장제스 국민당 정권은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권에게 패하고 말았다. 장제스 정권을 앞세워 아시아 및 세계 경영의 파트너로 삼으려 했던 미국의 계획은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세계 자본주의 복원의 핵심 파트너로 삼으려 했던 서유럽의 경제 회복이 너무 느렸다.
미국은 과잉 생산한 상품을 회해에 팔아야 할 소비시장으로 서유럽을 꼽고 있었다. 그러나 서유럽은 미국 상품을 살 달러가 부족하였다. 서유럽은 서유럽대로 미국과 소련 모두로부터 거리를 둔 사회주의나 중립주의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서유럽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미국의 과잉 생산품인 전쟁 무기를 소비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소위 국가안보회의 문서 68 NSC 68이다. 50년 4월에 완성된 이 극비 문서는 군사력의 대대적인 증강이었다. 골자는 연간 국방비를 기존의 3, 4배로 늘리고 병력도 2, 3배로 늘려 유럽에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마샬 플랜으로 서유럽을 경제 부흥시키려던 계획도 하지 못한 일을 대대적인 군사원조로 해결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이다. 서유럽의 독자 노선을 막고 소련이 팽창을 저지하려는 이중 봉쇄 전략이었다. 허나 어느 나라가 전시도 아닌 평시에 대대적으로 증액된 국방비를 내려 할 것이며 자국도 아닌 타국 방위를 위하여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를 원하겠는가. 이에 미국은 있지도 않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 선전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어 한국에서 6.25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6.25 전쟁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과 서유럽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 매개체가 되었다. 김일성이 주도한 통일을 위한 내전이 아니라 스탈린의 제시에 의한 세계 공산혁명의 전주국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자타의 공인을 받아낸 것이다. 북한의 남침은 정말 소련이 세계 정복 야욕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고 미국의 국방비는 단숨에 3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로부터 미국의 대대적인 군비 확장 및 군사적 일방주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하게 되었고 부도덕한 패전국 일본과 서독의 재무장도 서둘렀다. 52년 12월 초에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은 아이크는 정찰기를 타고 산악과 계곡이 대부분인 한반도의 허리에서 미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 그는 전장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런 곳에서 재래식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사상자만 늘릴 뿐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에 있는 참모 필리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한국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미국은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여야만 한다고. 그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한반도에서 재래식 지상 공격과는 확실히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카카, 그럼 핵 공격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렇지.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하지만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야. 보하지 않았는가? 저런 산악 지역에서 언제까지 밀고 밀리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을 참이야.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왜 미 합중국 국민이 피해를 입나? 전장은 미 합중국이 아니고 코리아야. 망가지고 죽고 모두 한국이 당하는 거지. 거기에 지원 나온 중국군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최초의 핵무기 사용자 트루먼은 군사적 관점 못지않게 도덕적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을 때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고 자화자찬하였지만 지금 한국 전쟁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부도덕성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비핵 국가인 중국과 조선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혜택의 분배를 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동맹국이란 나라들이 먼저 조속한 종전을 희망하고 있지만 과연 원폭 투하라는 수단으로 전쟁을 종식시켜도 되는지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 아이크는 53년 연두 교서를 통해 미 해군이 대만 봉쇄를 처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했다.
한국전쟁 당시의 대만 해협 봉쇄는 대륙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취한 조치였지만 지금의 대만 해협 봉쇄 해제는 대만이 대륙으로 침공해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은 차라리 미국 제7함대가 대만 해협을 봉쇄함으로 대만 정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항미 원조전에 매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군사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동시에 아이크는 53년 2월부터 핵사용 의향에 관한 명백한 암시를 흘리기 시작하였다. 아이크의 뜻을 받든 델레스 국무장관이 인도의 지도자이자 중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루와의 대화에서 휴전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택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 경고가 전면 핵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53년 3월 5일에는 한국전쟁의 강력한 막후 세력이었던 소련 수상 스탈린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다. 그가 사망하자 소련 정책자들은 곧바로 국제정세에 맞춰 스탈린의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권력을 인계한 말렌코프는 스탈린 사망 당일 이미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노선의 정책을 밝힌다. 3월 19일에는 자기들의 뜻을 중국과 북한에 전달한다. 현 정치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전쟁 중지는 중국과 조선인민들의 이해에 부합한다. 또한 서독 인준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 전쟁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이 전쟁 종식을 원한다면 곧바로 휴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된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도 우리 측이 전쟁의 종결과 평화 달성에 관한 주도권을 잡을 때가 왔다 라고 소련 측에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김일성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박헌영과 한 차례 격론이 있었다. 김일성은 격양돼 있었다. 정전은 안 돼요. 쇳불은 단김에 빼야지 지금 정전이 되면 언제 다시 통일을 한단 말이오. 그런데 주석, 내가 통일을 바란 것은 주석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나 지금 정세로 보아 통일은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지금 정전이 되면 우리의 주도권이 너무 약해요. 정전이 되면 일단 중국은 겉으로는 조선을 위한 척하면서 조선에서 철수하겠지요. 물론 그들의 유세는 몇백 년이 갈 것이고 미국보다 더 크게 먹으려 달려들겠지만서도요.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남조선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요. 남조선을 영원히 군사 식민지로 만들려 할 것이 뻔하오. 잘 보셨습니다. 내전의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승량이나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끌어들이고 싶어서 들인 것은 아니지만 남조선이 먼저 미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만 남아있지요.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정전협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단 지금부터는 전쟁이나 회담이나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정세는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정전협상을 받아들이고 그 뒤에 다시 난국을 잘 헤쳐나가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델레스와 네루의 대화가 발표된 정확히 2달이 지난 53년 7월 11일에 중국과 북한은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서로 합의를 보게 된다. 스탈린 사망 이후 정전회담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휴전을 고려해 아이크 행정부가 수립한 대한 정책은 첫째, 한국군의 강화를 계속한다. 둘째,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 현재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맺고 있는 조약과 유사한 조약을 한국에 보장한다. 셋째, 유엔 기구를 통해
한국 정부의 민주적 제도를 발전시키며 한국의 경제적 복구와 재건을 위해 원조를 계속한다. 넷째, 통일, 독립, 민주적인 한국 정부 수립을 위해 유엔 대표단을 설치한다. 다섯째, 정치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논의한다. 여섯째, 위기 상황에 맞춰 정치회담에서 미국의 지위를 강화한다 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대한 정책은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한국 방위를 위해 한국군 증강을 약속함으로써 기존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국군 증강 정책에 대해 수정을 가하였다. 즉, 한국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군사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표출이었다. 한편 이승만은 휴전만은 절대 반대. 그런데 이승만은 먼저 52년 재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느냐가 문제였다. 비록 48년 재헌국회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상위인 여운형을 제거해버린 탓에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52년 선거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이번은 이시영 씨가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은 상식이었다. 인품으로 보나 항일투쟁의 경력으로 보나 이승만보다 뛰어난 이시영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였다. 여기서 이승만은 기상천외의 발상을 하게 된다. 헌법을 뜯어고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러면 일반 무지한 백성들은 당시 문맹률은 전체 국민의 3분의 1,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승만을 찍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선진국 어느 나라도 대통령을 매 국민이 한 표씩 찍는 나라는 없다. 미국도 간선제여 내각 책임제를 하는 영국, 일본도 수상을 간선제로 뽑는다. 제2대 대통령 선거일은 1952년 8월 5일이었다.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굴자로 한 개헌안을 심야에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당시의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간선제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 의석수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이승만은 발췌 개헌안이란 것을 통해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개헌 과정에서는 갖은 반민주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 정치적 성향이 짙은 어용 폭력 조직을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이 오전에 국회 전용버스로 출근하는데 헌병들이 앞을 가로막고 견인차로 버스를 끌어 헌병대로 집단 연행한 후 여러 명을 구속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기습 표결로 개헌안을 통과시키니 이것이 그 유명한 부산 정치 파동이다.